안녕하십니까. 갈등 해결과 통합의 정치 SSK팀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권영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둘러싼 최근의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초동의 집회나 태극기 부대, X달 이런 것이 연상을 시키듯이 현재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트럼프 현상이나 미국 그 다음에 브렉짓 이런 현상에서 포퓰리즘 이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와 그에 관련된 연구가 하나의 붐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과연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날 수 있듯이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2022년 작년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를 보면 2021년 지난 한 십수년, 16년까지의 지표가 계속 민주주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당장 2021년도만 보더라도 약 50여 개, 60여 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하락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국가는 한 20여 개 국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국가들에서 주목받는 민주주의 위기에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생 민주국가가 아니라 선진 민주국가, 우리가 트럼프를 연상시키듯이 그런 국가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징후로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서 볼 때 최근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특징과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대부분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부가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안정화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19세기 정도에서나 그렇게 그런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았지만 지금은 그 상관관계의 significance가 대단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가 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illiberal democracy 또는 liberal한 democracy냐 아니냐 또는 여러 가지로 위임적 민주주의가 있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민주적인 요소 중에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필요로 한데 그것이 탈각된다든지 빠져버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임적 요소나 민주적인 피플들의 의지의 반영이나 이런 것이 약화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헌법 체계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행정부에 의해서 약화라든지 이런 또는 언론의 자유가 약화된다든지 인권의 기본권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최근에 주목해야 할 현상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브레이크다운, 붕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후퇴와 붕괴의 차이는 뭐냐? 대부분 민주주의 붕괴라 그럴 때는 민주적인 헌정 질서 자체, 헌법 자체,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 또는 전쟁을 통해서 헌정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최근에는 헌정 질서나 선거의 경쟁, 민주적 선거 경쟁라는 것은 그대로 지속되지만 우리가 트럼프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듯이 실질적으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오히려 파퓰리스틱한 정책이나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요소, 흔히 예를 들면 사법부가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성의 침해, 예를 들면 보리스 옐친 같은 경우도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이나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이런 것이 러시아, 인도, 심지어 트럼프의 미국 정부 또는
우리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헌정 질서는 유지되지만 계속해서 deteriorating 되는 것. 그런 걸 흔히 말해서 영어로 democratic backsliding 또는 retreat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breakdown, 붕괴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특히나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자, 법학자, 나아가서 지정학자들까지도 사실은 이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매연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여러 가지 논문의 치수나 검색 인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해외 연구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 동향은 어떤가라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동향만이 아니라 양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동향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의 질 어떠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해외 연구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에 기초해서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기조로 하고 주로 서치는 이제 검색어로서 이제 밑에 보시면 Crisis of Democracy 이렇게 써서 넣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Democratic Backsliding, Democratic Consolidation, or Polarization, 양극화, Populism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경향은 전반적인 경향은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큰 묶음으로 보면 이게 대단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만큼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경향이 하나의 주요한 핫 이슈고 되고 있다.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여기 2018년, 19년을 경해서 대단히 상승하고 있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핫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히나 약간 주목할 것은 2018년부터 이렇게 보면 이 Crisis of Democracy라는 이런 제너럴한 것보다는 포퓰리즘이라든지 Democratic Backsliding이라든지 그러니까 Polarization, Populism 이 부분의 연구가 더 많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위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다 스페시픽하게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를 보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인데, 그러니까 와일드너나 루스터의 2018년도 논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학술 논문에서 Democratic Backsliding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frequency, 그러니까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본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서 2020년대 이게 아마 2000년대를 해서 신생 독립국 나아가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장되고 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치학이나 또는 법률, international relation 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학, 경제학 이런 다른 연관된 분야로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토대로 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연구 범주별로 봐도 이제 사실은 다른 걸로 확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유사한 현상은 해외 현상에 기반해서 국내도 여전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를 국내 연구는 어떤가라는 것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대부분 국내외 정당학회지라든지 또는 한국정치학회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정치 외교학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0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분석 대상을 하고 학술지로는 대충 한 22종에서 논문을 한 225건을 토대로 한 논문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결과를 보면 이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해외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양극화, 이 민주주의에 관련된 그 주제가 최근에 올수록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도표를 보면 연도별 주제 빈도를 보면 확실히 한국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있는 것과 결부해서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에 6.13 지방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7년도 이명박 촛불 집회 이런 거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탄핵, 박근혜 정부의 탄핵,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20년, 21년 이거는 이제 주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의 그 다수에 기반한 입법 독주 이런 여러 가지를 습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이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와 점점 이제 양극화 현상과 그다음에 포퓰리즘, 단순한 디모크라시 크라이시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아주 스페시픽한 주제로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이 그래프에 보면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후반부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때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도표를 보면 방법론 차원에서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계량적인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른 비계량적인거나 이론적인 연구는 꾸준히 지속된 있다는 걸 하지만 최근에 2019년을 전후로 해서 이 도표를 보면 계량적 분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의 중심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연도별 이제 분석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라 하면 주로 우리나라 논문들이 해외 나라 어떤 바깥의 나라를 대상으로 이 민주주의 위기나 공고하냐를 연구하는 것, 또는 국내 한국을 주제로 해서 민주주의 위기와 공고화를 연구하느냐, 또는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게 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민주주의 위기 약간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이론이 거의 특별한 것 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도표를 보면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이 도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폴러라이제이션, 양극화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된 연구인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초동 집회니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것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면 여기에 양극화는 특히나 이제 이 2018년도 요 후반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포퓰리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일반에서 점점 더 특별하게 구체화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대충 보면 무엇이 민주주의의 위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충 보면 대의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의회 또는 민주주의 제도가 이게 과연
국가의 인트레스트를 대변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런 폴라라이제이션이나 양극화나 또는 민주주의 그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잘 알다시피 저자나 또는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약간 해결책을 좀 달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 참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사실은 예를 들면 좀 비교적으로 보면 유럽의 그 사례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바이마르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반대로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에 의회, 국회의 그 딜리버레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앞에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분과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분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유주의적인 일펀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를 해결책이다. 갈등이 심하니까 갈등은 법치에 가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결하는 방안을 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이 이제 대통령제, 사실 제도의 문제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 그래서 개헌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당 정치의 정당의 경쟁의 정당화. 또는 어떤 분은 이제 전자민주주의. 어떤 분은 전자민주주의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SN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보는 반면에 이걸 더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참여를 강조하듯이 국민 발안제, 레퍼런덤,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미래 연구 전망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 위기는 해결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우리나라는 잘 해결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무의미한 대답이다, 이렇게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다 이야기를 구체화하게 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지금 이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기존의 민주주의 위기를 접근하는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다 살펴봄으로써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전망해 보는 것이 차라리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아카데미컬하게 뭐 공부를 하든지 또는 실천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때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한꺼번에 융합해서 해결해서 제3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의 연구 동향 강의라고 하기는 좀 모르겠는데 마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연구의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 먼저 전체 어떤 이론들인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agency based theory라고 정치 엘리트, 지도자들, 사람 중심, 그러니까 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접근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오래된 이론, 모든 이론이 그렇긴 하겠지만 근대화론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조적, 경제적 설명 변수. 이것은 죽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뭐 여러 가지 계속 되풀이해서 다시 제기되는 이론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주로 이제 소셜 클리비지, 사회 분열과 그걸 바탕으로 한 클래스 폴리틱스 또는 그룹 폴리틱스. 주로 이제 정치 행위 집단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로 파워 릴레이션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마느냐 또는 공고화되느냐, 디티어레이팅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 마지막으로는 제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쪽 어떤 제도적인 컨텍스트가 더 많이 민주적인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다. 이건 사실은 오늘 가장 가끔 듣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가장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쉬운 또는 또 다르게 또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딱 좋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씩 좀 차분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 중심의 접근을 보면 이 이론은 사실 뿌리가 깊은 이론입니다. 저기 참고로 나오는 여기 주앙 린츠라는 사람이 에디트한 책에서 주로 본다면 나오는 예를 들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주로 정치 지도자들 어떤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인컴번트 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우리는 집권 여당 대통령 또는 지도자 정당 지도자의 지도력과 그 사람의 디시전 리더십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이제 구조결정론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주로 동력적인 현실 동학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연구의 흐름 중에 하나가 레비츠키나 지블렛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어떻게 민주주의 Why Democracy Die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죽어가는가? 정확하게 나도 지금 번역 그 타이틀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트럼프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어떤 종류의 성격의 퍼스널리티 또는 그 non-democratic한 리더의 그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게이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민주적인 규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 에이전시 티어리, 베이스드 티어리들은 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그 조건이나 똑같은 어떤 유사한 전략을 쓰더라도 왜 어떤 나라는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작동하지 않는가 그 전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취지인데요. 그 첫 번째 컨텍스트 어프로치가 정치 문화, political cul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민주주의 후퇴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신생 독립국에서 외부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그 문화와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하다가 정착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한다든지 또는 다르게 각 집단의 문화를 포커스를 맞추면 민주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반대로 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시에 보면 2000년 피쉬의 연구는 이슬람의 문화는 뭐죠? 민주적인 것에 별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페이버러블 하지 않다, 좀 컨듀시브 하지 않다. 우리나라 말로 갑자기 길 막히니까 영어가 나왔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잉글하트나 벨츠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면 주로 민주주의의 가치 문화라는 것은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세큘러하고 셀프 익스프레시브한 가치, 전통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이런 그 가치 문화가 더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잘 된다라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잘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는 정치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과 독립적인 그런 차원이다 라는 면에서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흔히 말해서 Structural Economic Explanatory Mode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거시적인 어떤 소득 수준이나 소득 income distribution,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느냐 또는 소득의 근원이 뭐냐 또는 거시경제적으로 경제가 상승하고 있느냐 또는 경제성장이 상승하고 있느냐 또는 후퇴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거시적인 변수
기반해서 또는 그 돈의 근원이 지대 오일머니 같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상관관계가 어떤 거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 수준, 립셋이나 쉐보르스키, 르몽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2019년도에 쉐보르스키로서의 그 크라이시스 디모크라시 여기까지도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공고화된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다시 자기 반성을 하면 쉐보르스키나 르몽지 같은 경우의 이야기는 민주주의 이행은 잘 안 된다는 설명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후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로 약간은 교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타임 스팬을 늘린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넣으면 그거는 바이어스돼 있다. 잘 지금 나타나지 않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보이시나 수잔 스톡스 같은 사람의 그 글들인데요. 이분들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까도 모두 얘기했지만 19세기 유럽에서는 그게 소득 수준에 이런 게 잘 연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20세기, 21세기로 올수록 그 연관관계는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벨미오나 야시어 또는 아스모글로 라빈슨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컴 이니퀄리티와 이 상관관계를 주로 보기도 하고요. 보이시와 다른 이 연구는 이것도 심지어 시기별로 다르다. 어떨 때는 시그니피칸트하게 나타났다가 점점점 그렇지 않더라. 이런 연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로 지대 추구 이야기인데요. 주로 뭐 오일머니나 이런 걸 민주주의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는데 이거는 사실은 앞에 문화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은 약점이 뭐냐면 이 소셜 이코노믹 어프로치라는 것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그 집단들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과정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 클래스 얼라이언스, 대거 정치적인 연합, 그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기 위한 집단의 분열 구조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클래스 폴리틱스 나 그룹 폴리틱스 또는 그래서 이제 interest based division에 따라서 집단이 형성된다든지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문화, 에스닉 그룹 이런 것처럼 identity based division에 따라서 클리비지가 나눠져 있다는데 주목하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게 정치적인 과정으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얼라이언스 또는 정치적인 연합, political alliance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대 유럽에서 잘 알다시피 근대화론 앞에 소시오 이코노믹 익스플레네이션스 비판하면서 나오는 베링턴 무어죠. 베링턴 무어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노 부르주아, 노 디모크라시. 디모크라시가 되려면 부르주아라는 강력한 그 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거의 파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진행된다라는 건데 러시마이어의 그 92년도 글은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그렇다. 노동계급이 사실 강력해야 민주주의가 끝까지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헌팅턴은 또 그게 아니라 농민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온 베이츠나 라버샤커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연구는 주로 인종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잠깐 마지막이 되니까 급해지는데 제도주의적인 접근 가장 지금 핫한 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대표적인 주장들을 보면 의회제보다는 대통령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대통령제는 반대로 포퓰리즘 직접 왜냐하면 지도자와 사람들의 직접 투표를 하는 국민들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딜리버레이션하는 의회제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제 같은 경우는 여러 정당이 서로 다당제가 와서서 권력을 공유하면서 쉐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합의제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리파트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레이놀즈의 2011년도의 글들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리짐 차원이 아니라 뭐요? 정당의 제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라이트나 메리 랭 워닝이나 뭐 또는 루스트 월드나 이런
2016년도 글들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정당 체제 자체가 불신을 받았을 때 오히려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 또는 후지모리나 뭐 그런 아웃사이더들이 집권을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메인 원이나 또는 뭐 이런 경우는 다미넌트한 파티 시스템이나 또는 비균형적 파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나쁘게 작용한다. 보다 스페시픽하게 최근에 지블렛이라는 사람 영국과 이제 독일을 비교하면서 역사적으로 정당의 조직이 대중 조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했는가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민주가 안정화되느냐 아니면 언세틀드 되느냐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게 이제 제가 소개시킨 한 5가지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향후 제 나름의 전망은 첫째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그 연구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두 번째는 향후의 연구는 앞에 소개한 이런 전형적인 이론들을 토대로 서로 여러 가지 두세 개를 용합해서 보다 현실에 가깝게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적어도 새로운 현상들을 자꾸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널리는 단순한 통계 분석이 아니라 훨씬 더 역사적인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골고루 할 필요는 있다는 그것은 파이널리 저의 서제스션입니다. 이상입니다.